네, 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데요. 네. 평론가님은 이 무더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즐기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무더위입니다. 그나마 파리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올림픽. 네, 올림픽 보는 낙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도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이 더위를 그나마 잠시 좀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중에서도 올림픽 소식이 있으니까요. 좀 기대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유족의 사죄, 수사 협조할 것. 네,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의 발언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입원 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유족들은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졌다고 하면서 양재웅 씨를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경찰에 따르면 양재웅 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소재병원에서 지난 5월 27일 오전 3시 반경에 30대 여성 A씨가 숨졌습니다.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이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한 지 17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A씨 입원 후에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간헐적인 복부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망 하루 전에는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원 CCTV에 A씨가 격리실에서 배를 부여잡은 채 문을 두드리니까 이 간호종사와 보호사가 함께 들어와서 안정제를 투여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이후에 A씨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등 강박 조처를 당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가족, 이 병원 측에서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기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병원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고요. 양재웅 씨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국가수가 지금 부검을 진행한 뒤에 관련 소견을 경찰에 전달을 했는데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견을 알렸습니다. 앞서 병원 측 A씨가 만성 변비 환자인데다가 계속 복통 호소를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장폐색을 의심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당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병원 측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지금 이 양재웅 씨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지금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양재웅 씨는 이제 오는 9월에 이 가수 겸 배우인 한희 씨와 결혼을 좀 앞두고 있는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희 씨도 역시 좀 비난에 지금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결혼을 발표한 시점이 좀 타이밍상 적절치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을 한희 씨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추측에서 나온 비난이 지금 한희 씨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둘의 결혼 발표 시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5월 27일이었잖아요. 결혼을 발표한 게 6월 1일이었습니다. 네. 한희 씨가 9월에 양재홍 씨와 함께 결혼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본인 SNS를 통해서 알리게 된 거예요. 사실 결혼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두 사람에게는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양재홍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난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가족에게 사과 뜻을 표명한 것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2달이 지난 네네.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타이밍도 놓쳤다라는 비판 뒤따르고 있고요. 지금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5월 27일 사건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내용이 좀 알려지지 않았다가 지금 좀 뒤늦게 이제 좀 이슈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타이밍이 좀 적절치 못했다 이런 그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파장이 계속해서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좀 예정대로 9월에 결혼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일단 9월 결혼 연기설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한희 씨 측 소속사 그리고 지금 양재홍 씨도 소속사에 속해 있죠. 네. 이 소속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두 소속사에서 지금 똑같은 입장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축하받던 이 커플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간에서는 9월에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는 게 무리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꾼들 반응도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결혼 두 사람의 문제인 만큼 두 사람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과 이번 사고는 별개로 바라봐야 된다. 네.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동안 이번 논란을 통해서 그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양재홍 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또 여론이 이런 상황인데 그대로 결혼을 하는 것 부담 크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 댓글에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양재홍 씨에 대한 여론이 더욱더 좀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그 유족들 입장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양재홍 씨의 사과에 대해서 이 언론 플레이다,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 측은 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한 연예 매체와 지금 인터뷰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망한 A씨 미국 뉴욕의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국에서도 유명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약 중독 증세 때문에 양재홍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것이고요. 하지만 입원한 지 17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이 모친, 이 병원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그곳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재홍 씨뿐만 아니라 형 양재진 씨 상당히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네.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신뢰가 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사망한 A 씨를 양재홍 씨가 직접 치료를 한 건 아니고요. 담당의가 따로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담당의에게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담당의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서 입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해요. 이 모친은 본인이 만난 사람은 수간호사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했는데 딸의 말이 상당히 어눌해져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간호사한테 혹시 안정제 먹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안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CCTV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 모습까지 이 안정제를 먹였던 네.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의 치료 과정 지적한 적이 없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은 이런 식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이 방치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에 이 내과 진료 그리고 내시경 병원 정면 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과가 있었다면 딸의 배가 점차 부풀어 오르고 있었는데 이 상태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과가 있었는데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유기치사 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내과가 없었는데 이렇게 내과 진료라고 붙여놨다면 사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라면 이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도 본인에게 직접 찾아와서 유가족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 사과 표명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직접적인 사과 표명은 없었고요. 게다가 이 사과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양재홍 씨가 본인이 직접 낸 건 아니에요. 소속사를 통해서 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의 분노가 더욱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족은 이 사과 자체를 지금 쇼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좀 사망 사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꼭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욕설하며 내 매니저 뺨 때려. 네,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네, 방송인 박슬기 씨가 과거 유명 남성 배우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폭로가 가지고 온 또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이 폭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박슬기 씨가 이 장영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에피소드를 쏟아낸 건데 과거 영화 촬영 당시에 남자 배우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이런 내용의 폭로를 한 겁니다. 이 폭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박슬기 씨가 생방송 촬영 때문에 영화 촬영장에 좀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늦게 오는 것, 이 촬영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슬기 씨를 못마땅하게 여긴 배우가 박슬기 씨 매니저에게 욕설을 날리면서 뺨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네. 박슬기 씨는 본인에게 하고 싶었던 건데 본인에게 참아할 수 없으니 매니저에게 대신 분풀이한 것 같다라는 원래는 취지의 이제 박슬기 씨한테 하고 싶었던 걸 약간 매니저한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박슬기 씨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네. 이후에 박슬기 씨가 출연했던 영화들에서 이 남자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들 지목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갑질 가해자 아니냐 이렇게 지목당한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갑질 배우 폭로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서 유튜브 관련 컨텐츠에서 이 제작진 해당 내용을 지금은 편집한 상황입니다. 네, 그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이 갑질 배우 누구냐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추측을 많이 했는데요. 추측 중에서는 이제 배우 이지훈 씨가 아니냐 이렇게 또 지목이 돼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있다고요. 네, 이지훈 씨뿐만 아니라 안재모 씨까지 지목이 된 네. 상황입니다. 뭐 두 사람 모두 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고요. 특히나 안재모 씨 같은 경우는 인성이 좋은 배우로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특히 M1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돼 있는데 배우 이지훈 씨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의 추측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박슬기 씨도 상당히 좀 곤란한 지금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갑질 배우가 이지훈 씨는 아니다. 이렇게 또 직접 또 해명을 하면서 또 수습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지훈 씨와 안재모 씨가 지목이 되면서 이들에 대해서 또 악플이 많이 달리기 네.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와이프 되는 아야네 씨죠. 이 네. 아야네 씨가 최근에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야네 씨까지 나서서 이 남편 갑질 배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죠. 이 사안이 일파만파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박슬기 씨 SNS를 통해서 이지훈 씨 그리고 안재모 씨 갑질 배우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이지훈 씨하고는 상당히 친하다고 하면서 네. 몽정기 2 때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오라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뒤늦은 수습에도 불구하고 박슬기 씨에 대한 또 이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경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누리꾼들 처음부터 아예 실명을 밝혔어야 된다. 그리고 M1 피해자가 나왔다.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박슬기 씨 SNS에 비판 댓글을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는 박슬기 씨잖아요. 네네네. 피해자가 왜 위축돼야 하냐? 지금이라도 갑질 배우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를 내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슬기 씨 논란이 너무 커지면서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네. 사실 이 폭로로 인해서 나와 뭐 가깝게 지냈던 배우들이 피해를 보면은 또 마음이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은데, 또 폭로 후에 심경을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더라고요. 당시에 좀 얼마나 또 이 상황이 자신이 이 정도까지가 될 거라고는 또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갑질 피해를 당했던 당시도 억울했겠지만 현재도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 영상 콘텐츠에 박슬기 씨만 출연을 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리포터로 활동을 했었던 하지영 씨, 김새롬 씨, 그리고 장영란 씨도 리포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사람이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새롬 씨와 하지영 씨 역시 갑질 피해 그리고 인격 모독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털어놓고 있었던 네. 상황입니다. 게다가 박슬기 씨가 이 얘기를 그냥 재미삼아 꺼냈던 게 아니라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그 네. 질문에 답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악플러들의 뭐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실명을 공개했어요. 실명을 공개했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을 그렇기 수 때문에 삐 처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실명이 공개됐다면 또 이 역시 경솔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박슬기 씨가 쏟아낸 어떤 이 갑질 피해에 대한 에피소드, 앞으로도 지워지기 쉽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를 쏟아낸 건데, 그걸 쏟아낸 박슬기 씨에게 비난의 화살 생각보다 상당히 강도 높게 쏟아졌던 셈입니다. 박슬기 씨가 최근에 본인 SNS에 구름 안녕, 요즘 구름이 참 예쁘다, 또 비가 올지도 모르지만, 글쎄요, 아무 의미 없이 한 발언인지 아니면 여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시태그로 통정사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정사통이요? 네, 사실 흔한 사자성어는 네. 아니죠. 고통이 가라앉은 다음 고통의 교훈을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최근에 갑질 논란, 그러니까 갑질 배우 폭로 후폭풍을 겪은 박슬기 씨가 본인의 심경을 축약해서 담은 사자성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 사실 이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후폭풍으로 또 다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근거 없는 또 추측성 보도가 또 쏟아지면서 더욱더 좀 곤란함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좀 비난이 갈 수 있는 폭로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신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계획보다 빨랐다. 이거는 누구의 계획일까요? 네, 배우 하정우 씨가 데뷔 21년 만에 SNS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좀 행복한 순간들을 만끽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2일에 본인 SNS를 개설했는데요. 네.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14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하정우 씨가 그린 그림들 많고요. 그리고 네. 배우 문유강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배우 문유강 씨가 하정우 씨의 오촌 조카라고 소개가 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보다 빨랐다 인스타 시작, 그러니까 인별그램이라고도 하죠. 네, 계획보다 빨랐다라고 하는데 계획을 21년이 그렇죠. 계획보다 빠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계획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게시물들 중에 눈에 띄는 게시물이 있는데, 고현정 씨, 정재영 씨, 그리고 하정우 씨, 또 엄정화 씨,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 하정우 씨가 요정식탁, 그러니까 정재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에 출연을 했는데, 현정이 누나하고 상당히 친했는데 연락 못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의 자리를 주선한 게 바로 정재영 씨였고요. 이 자리에 엄정화 씨까지 함께하면서 화기애애한 장면 사진으로 그대로 담겼고요. 하정우 씨의 SNS에 잘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 SNS 벌써 1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그 그림들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었는데, 저는 이제 10년 넘게 화가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이제 하셨어요. 왜냐면 네. 하정우 씨가 작품 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네. 작품 활동을 쉬고 나는 이 휴지기에는 하와이나 국내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뭐 홍콩 아트 페스티벌에서도 하정우 씨 그림이 상당히 고가에 팔렸다. 네. 이런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유쾌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좀 꿈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청약에 당첨이 됐다. 이런 또 글을 직접 올리셔가지고 하정우 씨가 여기에 또 답글을 달아주면서 또 굉장히 좀 훈훈함을 줬다고요. 사실 유명인이 꿈에 나타나면 복권을 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있죠.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근데 지금 사연을 올린 A씨 같은 경우는 복권보다 저는 더 큰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로또보다도 더 되기가 네. 어렵다고 했던.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 무슨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네. 이 지금 사연을 올린 A씨 같은 경우는 밤에 이 잠을 잘 때 꿈을 꿨다고 해요. 근데 하정우 씨가 본인에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 무슨이 청약 무려 29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행운의 사나이가 본인이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이와 관련된 걸 인별그램 스토리에 이 하정우 씨가 갈무리해서 게시를 한 겁니다. 하정우 씨, 이 사연을 접하고 또 써드릴게요.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제 꿈에도 하정우 씨가 한 번쯤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제 꿈에 좀 나와주세요. 네. 이런 댓글들이. 하정우 씨가 상당히 네. 바빠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우의 일상을 또 볼 수 있고 그 배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뭐 스타, 배우, 유명인 하면 신비주의가 대세였잖아요. 네. 뭔가 베일에 감춰져서 다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SNS 창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SNS를 활용해서 팬수를 더 늘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작품 속에서 만나는 배우의 모습이기보다는 SNS는 자연인 하정우의 모습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팬들한테 더욱더 친근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정우 씨 뭐 계획보다 빨랐지만 이 SNS 개설하신 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설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말씀하셨지만 벌써 그렇죠. 팔로워가 10만. 네. 10만입니다. 뭐 본인이 이틀째 싸늘하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틀째는 아마도 하정우 씨가 SNS 개설한 걸 모르는 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팔로워 수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본인 기대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인 SNS에 방문을 하지 않으니까 싸늘했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작품을 직접 그림을 그린 걸 올려주시는 게 참 좋았는데요. 굉장히 이제 개성 있고 독특한 느낌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방문해서 어떤 그림 세계를 또 가지고 있는 화가로서의 그 하정우 씨의 모습도 좀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무더운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2024 파리 올림픽 특집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선전할 줄은 좀 몰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뭐 생각보다 좀 그 선수단 자체가 좀 인원이 적어서 메달을 이렇게까지 좀 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리의 하늘에서 이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개막식 때만 하더라도 지금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은 정말 관심을 많이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뭐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저희가 한번 올림픽 진단을 했지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가장 작은 규모 맞아요. 144명의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뭐 그 배경에는 사실 여자 핸드볼 외에는 구기 종목이 모두 다
파리 올림픽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 목표가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한 데이터 업체가 이 전망치를 좀 올리기는 했습니다. 금메달 9개로 종합순위 10위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미 이를 뛰어넘은 상황이죠. 금메달 11개고요. 네.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현재 종합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2008년 그리고 2012년 올림픽 때 금메달이 13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로 본다면 1988년 서울올림픽이 금메달 12개로 4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메달 13개, 지금 11개잖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선수들 실력뿐만 아니라 이 최고의 매너 그리고 또 스포츠맨십,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야, 원래 금메달 예상이 5개였는데 현재 벌써 11개라고 하니까 이미 정말 기대치를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역시 이제 뭐 총칼 활에서 활의 민족이다, 뭐 후예다 이런 기사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이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양궁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 양궁 정말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나설 자가 없다 이런 네. 것들을 정말 굳건하게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 종목 석권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믿보양이라고 하죠. 믿고 보는 양궁 대표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를 보면서 아, 완벽한 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이 외국 네티즌들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우리 양궁을 두고 이 올림픽 때 이 양궁 한국인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행사다. 다른 국가가 한국인에게 도전하는 행사다. 이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경기가 열린 곳이 앵발리드잖아요. 이곳이 나폴레옹이 잠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애국가만 5번 울리지 않았습니까? 네. 잠들어 있는 나폴레옹도 애국가 다 외웠겠다. 이런 네티즌의 댓글도 있습니다. 한국 양궁 역사 그야말로 새로운 찬란한 역사를 쓴 무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금 5개, 뭐 여자 단체전 그리고 혼성전 있었죠. 김우진 선수, 임시현 선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개인전 임시현 선수 금메달을 따면서 3관왕에 올랐죠. 그리고 남자 단체전 금메달이 있었고 남자 개인전 이렇게 해서 김우진 선수 역시 3관왕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여자 단체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찌릿했던 게 여자 단체전이 펼쳐지기 전에 여자 대표팀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이번에 다 이제 올림픽을 처음 출전하는 네. 선수들이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올림픽을 첫 출전하다 보니까 과연 이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기우라는 사실을 실력으로 입증해 보인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것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여자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시작했는데 이 10연패, 그 네. 어려운 10연패를 지금 우리 임시현 선수, 남수현 선수, 전운영 선수가 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깨에 부담이 상당했을까요? 부담이 상당히 컸다고 네, 해요. 네. 특히나 전운영 선수가 우리 여자 대표팀 맞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부담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단체전에서 전운영 선수 뭐 실력 제대로 발휘를 하면서 우승을 하는데 혁혁한 공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1984년 LA 올림픽 때 이 양궁 우리나라가 싹쓸이 하면서 세계 양궁 연맹에서 6번이나 그 이후에 경기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선수들 끄떡없이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는 건데요. 뭐 여기에는 사실 과거 스포츠 종목들 보면 파벌 싸움 때문에 문제가 됐던 스포츠들이 네,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양궁은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학연, 지연, 끼어들 틈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선수들을 선발하는, 그러니까 공정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스포츠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하게 5종목 모두 다 석권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올림픽에 나가는 것보다도 이제 국내에서 그 대표 선발전이 훨씬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공정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또 선전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삼관왕을 한 임시현 선수 시상대에서 이 바늘구멍 세리머니를 하는데 굉장히 좀 귀여웠습니다. 바늘구멍 세리머니 이거였죠. 네. 근데 사실 이거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임시현 선수가 한 댓글에서 아마도 자극을 받았던 것 네.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도 한 해 미뤄졌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미뤄져서 지난해에 치러졌어요. 근데 지난해에 임시현 선수가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3관왕을 차지하고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거잖아요. 한 네티즌이 파리올림픽에서 3관왕 따는 거 가능할 것 같냐, 확률상 가능할 것 같냐, 이런 식의 댓글을 임시현 선수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바늘구멍을 본인이 통과했다라는 의미로 세레머니를 한 거고요. 아마도 이 댓글에 자극받아서 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현 선수 여자 개인전으로는 10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주인공이 됐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84년 LA 올림픽 때부터 여자 개인전 계속 독식해오고 있었거든요. 단 한 차례 놓쳤던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선수가 그때는 금메달을 네.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금메 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고참인 김우진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5개의 금메달로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금메달 보유자로 또 등극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대회 임시현 선수에 이어서 김우진 선수도 3관왕의 주인공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양궁에서 딴 5개의 금메달, 이번 3개에다가 2016년 리우올림픽 때, 그리고 지난 도쿄올림픽 때 남자 단체전에서 역시 금메달 땄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개가 더해지면서 5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번에 받을 뭐 연금과 상금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10억 원 정도가 될 네. 거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김우진 선수 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기 전까지는 사격의 진종호 선수,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네. 양궁의 김순영 선수, 쇼트트랙의 전희경 선수가 금메달 4개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확보했던 선수였는데, 이 기록을 김우진 선수가 깨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김우진 선수 개인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던 선수였는데, 그건 역시 이번에 완벽하게 털었죠. 왜냐하면 김우진 선수가 2016년 리우 때, 그리고 지난 대회 때 단체전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지만 개인전 때는 리우 때 32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때는 8강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 개인전 꼭 통과하고 싶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싶다, 이런 열망이 얼마나 강했을지는 네.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결승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개의 금메달 모두가 소중하지만, 저는 정말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면서 봤던 결승전이 바로 김우진 선수의 결승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세트에서 10, 네.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미국 선수죠. 브래드 앨리슨 역시 10을 쏘면서 동점인 상황이었잖아요. 나중에 이 슈도프는 딱 한 발로 결정이 됐는데, 이마저도 두 사람이 10점을 쐈어요. 결국에는 이 화살, 정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네.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길이죠. 길이가 4.9mm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4.9mm 차이로 우리 선수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역시 짜릿한 정말 금메달 획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랭킹 라운드의 저주라는 게 남자 양궁 선수들한테는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1992년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랭킹 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일종의 예선전입니다. 여기서 1등을 한 여자 선수들은 금메달을 곧잘 따왔어요. 네. 이번에 랭킹 라운드 때 1위를 한 선수가, 여자분은 임시현 선수였고요. 네, 네. 남자는 김우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랭킹 라운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남자 선수들 가운데 랭킹 라운드 1위를 했던 선수가
단 한 번도 목에 금메달을 걸었던 그래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은 사실 랭킹 라운드 1위를 했을 때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오히려 없는 더 상황이거든요. 불안한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우진 선수가 슛오프까지 갈 때 혹시 이 랭킹 라운드의 저주가 우리 김우진 선수에게까지 적용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봤는데 그마저도 이번에 깼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한 인터뷰에서 그 밝혔던 생각이 정말 좋게 들렸거든요. 지금 이제 메달에 젖은 건 같은데 이 젖은 것도 햇볕이 뜨면 이제 다시 마르듯이 자신은 다시 또 양궁 선수로 돌아갈 뿐이다. 그동안 잃었던 것을 이제 좀 업적이라든지 이제 엄청 지금 이미 잃었잖아요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계속해서 또 양궁을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 그 모습이 전 정말 좋아 보였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좀 가혹한 게 오늘 네. 양궁 선수들이 귀국을 했거든요. 네. 중요한 건 다음 달부터 다시 대표팀 선발전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메달에 취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도 저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은 좀 취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정말 열심히 또 갈고 닦은 기량이기 때문에 또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또 활약할 수 있는 데에는 또 그 어느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기업이죠.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또 여기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또 그 여러 가지 후원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또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그 선수들한테 또 이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직접 고마움을 또 전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의선 회장의 노력을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정몽구 선대 회장이죠. 1985년부터 지금 40년 동안 양궁협회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현대차그룹이 후원한 금액만 무려 50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후원 기간 중으로는 최장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올림픽 과정 전 과정을 거의 정의선 회장이 준비 과정 살뜰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대회 양궁 경기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펼쳐졌잖아요. 여기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갖춘 이 선수촌을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수들이 똑같은 컨디션으로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그러니까 보통의 이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4일 정도 앞선 7월 16일 출국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하면서 시차 정도 빨리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지원 역시 놓치지 않았는데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 그리고 야외 훈련용 다중 카메라, 복사 냉각 모자 등등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저는 정의선 회장이 빛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발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양궁 경기 다들 아시겠지만 개막식 이전부터 이 랭킹 라운드가 시작이 됐거든요. 7월 25일에 시작이 돼서 8월 4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10여일 동안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정의선 회장이 선수들 곁을 늘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금 개인전에서 메달을 못 딴 이 전운영 선수 같은 경우 위로도 하고 또 전운영 선수가 후배 선수들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대한 감사함도 직접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 이 금메달 본인 목에서 정 회장에게 직접 목에 걸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한국 양궁이 세계 속에서 최강 자리 어떤 국가에도 내주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 회장 역시 이 전 종목 석권은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개 우리가 금메달을 예상했을 때 3개가 양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개 중에 3개, 전 종목이 5개인데 그 중에 3개면 절반 이상을 우리가 따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 잘한 것이고, 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 단체전에서 맞붙은 중국 선수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진 선수와 함께 이 결승전에 올랐던 미국 앨리슨 선수 상당히 강한 선수들이었어요. 이렇게 강한 선수들이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종목 석권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의선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사격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한국 사격 역사상 역대 최다 메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역사에 있어서 사격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팀이 사실 금메달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사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지난 대회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 네. 대회 때 사격이 노골드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격 대표팀에서는 금메달 하나는 최소 따자 이렇게 결심을 네. 하고 훈련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내급 사수들이 기분 좋은 출발을 했었죠. 이 오예진 선수가 공기권총 10m에서 깜짝 금메달 목에 걸었고요. 그리고 이 최연소 국가대표죠. 고교생 사수인 반효진 선수 공기소총 10m에서 또 2위를 냈습니다. 은메달과는 불과 0.1점 차이로 목에 금메달을 네. 걸었죠. 이 기세를 그대로 몰아서 이 권총 25m에서 양지인 선수가 또 금빛 금빛 총성을 울렸고요. 성적뿐만 아니라 인기까지 다 잡았죠. 공기권총 10m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 네네. 김혜지 선수가 지난 5월에 세계대회 출전한 모습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면서 또 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사격 장갑석 감독 지휘 아래 훈련 집중력을 높였는데 이 장 감독 선수들에게 훈련 중에 휴대전화라든지 또 커피, 담배 금지시켰고요. 직접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즐겨 마시던 술까지 이 올림픽 준비하는 동안 끊었다고 합니다. 직접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했군요. 그런데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사격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지만 뒤늦게 정말 재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 무심한 그 사격 모습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액션 영화에 출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죠. 네, 김혜지 선수. 근데 네. 김혜지 선수는 영화보다는 계속 이 통을 잡고 싶은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의 주종목이 양지인 선수가 금메달을 딴 권총 25m예요. 네. 그런데 이 시간을 놓치면서 0점 맞아요. 처리가 되는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 많은 관심이 김혜지 선수에게 쏟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해야지 본인도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을 놓쳐서 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혜지 선수 이번에 아쉬움 2028년 LA 올림픽 때 달래겠다. 그리고 앞으로 올림픽 계속 출전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김혜지 선수가 얼마나 더 도약할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무심 사격으로는 또 절대로 이제 뒤지지 않는 김혜지 선수와 비교해도 서럽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양지인 선수인데요. 양지인 선수 이번 대회에서 25m 권총에서 8번째 금메달을 선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강한 멘탈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열렸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단체전에서 양지인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그때 경기를 펼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기계 오류로 격발 상황이 이 모니터에 뜨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느라고 경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 선수들 멘탈 관리 참 잘해야 되는데 멘탈이 이럴 때는 사실 요동친다라고 네.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양지인 선수 이 상황 본인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쐈다고 합니다. 그게 네. 이제 메달로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아주 재밌는 건 양지인 선수 대충 살자 이런 모토로 산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대충 산다는 게 정말 대충 살았다면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그러니까요. 없었겠죠. 좌우명 어떻게든 되겠지.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는데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려면 현재의 내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의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좌우명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좌우명이 오늘 양지인 선수를 금빛 총성을 들리게 하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한국 펜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오상욱 선수 2관왕을 이뤄내면서 이번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말 이제 글로벌한 스포츠 스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펜싱 역시 정말 좋은 결과를 쏟아냈는데요. 일단 남자 사브르 단체팀 이 금메달 3연패
3연패 자체가 아시아 최초의 일입니다. 네. 네. 2016년에 리우 대회 때는 로테이션 때문에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우리 사브르 단체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번이 이제 3연패째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유독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선수가 오상욱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오상욱 선수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금메달 소식을 알려준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타이틀이 여러 가지 생겼어요. 오상욱 선수가 남자 펜싱 2관왕을 차지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펜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시아 펜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랜드슬램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 모두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상욱 선수 개인으로는 금메달 3번째 목에 건 겁니다. 이번에 2관왕 그리고 지난 도쿄 대회 때 단체전에서 한번 금메달을 따서 벌써 금메달 3개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개인전 결승 경기 때 오상욱 선수 정말 발레리나처럼 이게 스트레이칭 장면인가 착각을 할 만큼 금빛 다리 찢기가 연출이 되면서 외신들도 이걸 또 화제다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오상욱 선수 피지컬이 상당히 좋아요. 키도 192cm지만 외모가 출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성들의 관심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 여성들 러브콜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에서는 아주 귀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무려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세계 1위다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금메달을 딴 직후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 낭만 있게 파리올림픽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경기 결과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모습은 낭만 있게 올림픽을 끝낸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 취재진과 만난 모습에서 내놓은 쓴소리는 결코 낭만과는 관련이 없는 무관한 그런 모습이었죠.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함께하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이 심각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한 배드민턴 협회에 실망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협회가 모든 걸 맡고 있다.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메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결과를 보고 협회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안세영 선수가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수 보호 관리에 대한 이야기지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로 곡해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그런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단 이 작심 발언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련된 보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018년,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2017년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태극마크를 단 이후에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미 이런 말들을 해야지라고 마음에 담고 있던 걸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고 나서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금메달을 소망하기도 했지만 이런 발언을 하려면 본인이 보다 더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긴 시간을 참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련 발언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문체부에서 이 배드민턴 협회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 협회들도 다시금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좀 오랜 기간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텼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번 그 발언을 계기로 좀 변화라든지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사실 그 영웅들이 굉장히 이제 그 예전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그 근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저는 시상대 셀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지난 올림픽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 제품이 지금 시상대에서 이 선수들이 찍고 있는 셀카
그 제품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개인 소지품 들고 시상대 위에 올라서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과 IOC 협력으로 가능해졌는데요. 파리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 모두 자신들의 수상 소감 관련 제품으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 올림픽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올림픽 최대 수혜 기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파리 올림픽이 이제 오는 11일에 이제 막을 내리는데 이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 이런 선수들의 긍정적인 반응 전 참 멋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과거에는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은메달, 동메달 참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는데 이제는 메달과 상관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는 우리 선수들의 밝은 모습, 초긍정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 올림픽 장면들 연출되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종목에서도 또 금메달 못지않은 은메달, 동메달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희는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